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회 팁스 미덥 소부장 행사에서 소부장 산업의 현황과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권준희입니다. 저는 DGB 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벤처캐피탈인 하이투자 파트너스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소부장 벤처기업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은 산업부 R&D 지원 사업인 투자연계형 R&D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소재부품 장비 투자기관 협의회의 운영위원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소부장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함께 소부장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엔젤 투자협회 및 사무국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부장 산업의 현황과 투자 유치 전략을 주제로 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글로벌 소부장 산업의 동향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국내 벤처캐피탈의 소부장 산업 투자 동향과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린 후 소부장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는 아까 미리 드렸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글로벌 소부장 산업 동향은 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년 전부터 4차 산업이란 혁명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셨고요. 이제는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독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전통 제조 강국들은 이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정책들이죠. 그런데 코비드-19 팬데믹과 이 팬데믹과 맞물려서 거칠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본격화되었고요.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 생산 효율 고도화를 촉발시키면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DX를 가속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미국 중심의 신공급망 재편은 DX 가속화라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DX 촉진은 생산선 향상과 또한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친환경 그리고 ESG, 팬데믹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부장 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와 미국 중심 신공급망 재편과 맞물려서 더 이상 국제 경제는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탈중국화와 제조업 내재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글로벌 소부장 산업은 미래 기술 주권 확보를 목표로 DX에 기초한 미래 소부장 기술 육성을 통해 기술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급한 명제를 글로벌 세계에 던진 것이 되었고요. 주요국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을 연이어서 다시 또 내놓았는데요. 미국의 경우 IRA와 혁신 경쟁법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6대 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신산업 전략을 통해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대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시행된 소부장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주요 품목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는 대폭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입액은 증가를 하였으며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조 강국들이 이미 주력 사업 내 대다수의 소재 부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기존의 소부장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과 병행해서 미래의 소부장 공급망을 선도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를 육성하는 세계 미래 산업 중심의 소부장 정책으로 확대 개편하여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확대를 하였고요. 특히 반도체, 미래차, 차세대 전지 및
친환경 저탄소 소재, 바이오 소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부장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자원과 역량의 한계로 R&D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및 ESG 등 미래 소부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족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통한 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미래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재원을 비롯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를 확대를 모색을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새 정부 출범 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과 좀 맞물려서 올해는 소부장 산업을 포함한 모든 투자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년에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 확대가 예정이 되었고요. 올해보다는 투자가 활발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벤처캐피탈들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인사이트와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벤처캐피탈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부장 섹터에 있어서는 두 가지 키워드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미래 소부장 핵심 기술과 퍼스트 무버라는 두 키워드입니다. 정부 정책하고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을 하고 그 선정한 섹터 내에서 제시를 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섹터라고서 보시면 되고요. 그 산업 섹터를 세 가지로 축약해서 정리하면 미래 반도체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소부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소 중립과 ESG 가치를 가지고 있는 퍼스트 무버를 찾고 있다라고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실제 벤처 캐피탈들이 소부장 섹터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투자 수요가 많을 해당 섹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던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에 따르면 AI 반도체는 2030년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빅마켓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벤처캐피탈들이 꾸준히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소재 핵심 기술의 화두인 화합물 기반 전력 반도체 소자 관련입니다. 화합물 반도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등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의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화합물 반도체 소자의 어떤 효율과 생산성도 급속히 개선을 볼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벤처 캐피탈들이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섹터라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과거 내연기관차와 다른 생태가 형성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차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가 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품업계의 협업 구조도 바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재편이 되는 미래차 생태계 내에서 핵심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는 회사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및 자율주행차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된 혁신과 생산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수소차 밸류체인상의 핵심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핵심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VC들이 많은 투자를 집행을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바이오 소부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한 3년 전부터 사실상 국내 바이오 산업 쪽이 상당 부분 투자가 과밀하게 집중이 되다가 보니 사실 그 많은 투자에 비해서 그 성과가
다소 이제 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어서 사실 올해까지 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대신에 디지털 헬스케어하고서 관련돼 있는 그 이 바이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혁신 신약 개발 창약 기업과는 좀 다르게 선별적으로 벤처 캐피털들의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그 시장은 부분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좀 투자 환경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많은 그 투자 유치 전략일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서 투자사를 만날 때 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서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그 작년 하반기부터 VC들이 많은 그 드라이 파우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내 금리도 올라갔고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여파로 금융기관들의 조달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고 사실 VC 펀드에 또 이렇게 이 정부 모태 앵커 출자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매칭이 돼서 들어오는 민간 출자자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출자자의 대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사실 국내 금융기관들이고요. 그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도 뭐 연기금 공제 같은 데도 있지만은 사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는 지주 계열 산하의 캐피탈 같은 곳이 대체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2% 내지 3%대에서 조달되던 자금을 가지고서 대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 한 8%를 보고 VC 벤처 브라인드 펀드에 출자를 해왔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사실상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예를 여전체 금리들이 사실 뭐 12%를 줘도 15%를 줘도 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쇼크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사실상 그 캐피탈 콜에 응하지 못한 그 민간 LP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이 파우더 전체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들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투자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ICT 플랫폼 기업 같은 데에 오버밸류 됐던 업체들이 디밸류에이션이 일어났고 자금의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인력을 줄이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서 사업 계획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 구조조정 상황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급격하게 벤처 투자를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이게 모든 산업에 걸쳐서 다였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소부장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투자 실적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그 상황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소부장 섹터 하고서 ESG 그다음에 이제 그 저탄소 탄소 중립을 지향을 하는 그런 제조 기반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 디밸루에이션 된 그 시장 가치를 반영을 해서 투자를 뭐 집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위기가 아직까지 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내년에 그 정부에서 그 앵커 출자자인 모태펀드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도 한 가지 그 더 이렇게 좀 넘어야 할 그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뭐 작년에 그 말에 그 레고랜드 사태 아실 겁니다. 사실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국내 그 채권 시장에 쇼크가 와서 사실 모든 금융기관들이 대체 투자를 다 중지를 시키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제 국내 뭐 저 얘기 많이 나왔었지만은 부동산 PF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그 부동산 관련된 PF 사업장들의 이게 무분별한
이렇게 구조조정을 좀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한테는 충당금을 충분히 쌓게 지금 유도를 해서 연착륙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부분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스톱이 되고 그런다라고서 하면은 급속하게 안정을 찾으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라고 기대를 하고, 그거를 뭐 전제로 했을 때는 내년에 민간 LP들도 올해보다는 더 예산을 늘려서 벤처 펀드에 출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좀 불투명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게 뭐 소부장 기업뿐만이 아니고 소부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지금 VC들한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투자를 받기 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그 투자 시장이 경색이 되고서 디밸류에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성장 가치도, 미래 성장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이 칼큘레이션이 가능한 업체들을 저희들이 픽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소부장 기업들은 대부분 다들 제조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추정을 할 수 있는 매출의 근거들이 상당 부분 다른 업에 비해서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소부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이다라고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이 지금은 이제 뭐 제가 그 시장 상황이 뭐 내년엔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제 대부분 다들 그 소부장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이렇게 주문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스케일업을 할 때가 아니고, 자, 우리 어떻게 됐든 예를 들어서 투자라는 그 외부 펀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과거보다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VC를 만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피드백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고서 쭉 끄는데, 그게 과거에는 과잉 유동성이 시장에서는 VC도 빨리 투자를 끝내고 또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인력하고서 자원 한계 내에서 되게 빠른 속도로 투자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드라이 파우더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가지고서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픽업을 하자라는 기준하에서 찾다 보니까 장시간 장고를 많이 합니다. 그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사실 레퍼런스 책부터 해서 주변에 그 다른 산업하고서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자세히 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개발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BD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업화를 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어떤 데는 BD를 정립을 해서 자, 이제부터 내가 시장에 진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스케일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 다 상황은 다 틀릴 텐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핏업을 슛업을 그런 투자사를 먼저 접촉을 해서 거기하고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성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저희 이 VC들이 운영하는 펀드, 특히 그 다음에 모테라든지 성장금융이라든지 산업은행 같은 앵커 출자 기관으로부터 메인 출자를 받고서 펀드를 조성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펀드에 정부가 오리엔티드 돼 있고 정부가 끌고 가려고 하는 정책 방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소부장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서
주목적으로 설정이 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사회자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올해 모태 소부장 펀드의 GP 운용사로 선정이 됐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만든 펀드가 소부장 산업의 그 펀드에서는 무조건 한 60%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뭐 그린 뉴딜 펀드라든지 정부가 쭉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내놓은 펀드들의 정책 목적 지향적인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 펀드를 어디서 운용하는지 한번 이 필터링을 하십시오. 그거는 벤처캐피탈 협회에 들어가서 그 사별로 해서 운용하는 펀드의 현황을 쭉 보시면은 그 펀드 이름하고서 이런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펀드 결성을 한지 예를 들어서 한 뭐 1, 2년 내 아니면 신규로 결성이 된 펀드 회사들을 무조건 먼저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3, 4년 지난 데들은 드라이 파우더가 다 소진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4년 전에 결성이 됐으면은 저희가 보통 벤처 브라인드 펀드 운용을 할 때 8년 정도 그 존속 기간을 두고서 초기 4년을 투자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4년이 지난 펀드는 투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펀드는 가지고 있어도 드라이 파우더 신규 재원은 없다라고 해서 보셔야 되니까 쭉 필터링을 하실 때 설정이 된 지 1, 2년이 된 펀드를 먼저 이렇게 소팅을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하고서 그 섹터 인더스트리가 맞는 그런 펀드를 찾아서 그 VC하고서 이렇게 먼저 접촉을 하셔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각사들마다 제가 이 선호하는 그 소부장 안에서도 섹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 소부장 산업 동향하고서 그다음에 이 VC들의 소부장 투자 동향 같은 경우에 제가 일반적이라 부분을 가장 많이 추리려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부분인데 그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 더 이렇게 투자사들하고서 미더블 해서 이게 만나서 사업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크실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고산업 섹터 영역에서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 잘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서 만나서 이렇게 그 VC들하고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면서 회사에 대한 기술적인 강점하고서 장점을 잘 어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투자사는 한 번 접촉했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검토를 못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뒤돌아서면은 안 됩니다. 이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투자자를 만났을 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업을 빨리 브리프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당장 관심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마일스톤을 설정하고서 진행하는 사업 단계별로 나는 이렇게 우리 회사를 키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시한 마일스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일스톤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진척이 된 상황을 주기적으로 담당 심사역하고서 접촉한 분한테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그게 그분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다 이메일로 가면 다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다 볼 수밖에 없고요. 다 이게 읽어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회사가 어느 뭐 지금 마일스톤을 설정을 했는데 뭐 6개월 안에 기술 개발해서 여기까지 끝내고 거기에 관련된 검증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시한 마일스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일스톤이 제가 달성을 했다라는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다시 그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거로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 유치 전략을 이 V10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행히 보니까 제 다음에 연사이신 어서문레이 우리 김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 유치 전략을 하시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제 키노트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5분 남았죠. 네, 강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응답 가져볼 텐데요.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네. 잘 발표했나? 예. 최근에 어디 보도 자료에서 예. 그 미국에서 탈 ESG 펀드들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예. 대표님 생각은 지금 오늘 이 투자 전략 3가지 키워드 내주셨는데 ESG 관련돼서 대표님 생각이나 동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번 예.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탈 ESG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저희가 거스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50년까지 여러분들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IPCC 이 기후에 관련된 국가 간 다자 간 협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50년까지 무조건 지구 온도 1.5도 낮춰야 된다라고서 아젠다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낮추다 보니까 사실 그 글로벌에서 그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탈 ESG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개도국 상황이라든지 다른 데들은 아직까지도 산업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 아주 비싼 돈을 들이는 새로운 그 저탄소를 지향을 하고서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술을 가지고서는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 기술,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라도 사실 그 나라들의 어떤 그 경제화하고서 산업을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게 사실 이제 과잉 유동성이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해피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되게 고통받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탄소 지금 배출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사실 자국민들 이렇게 그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ESG 여전히 사실 이제 지금 이 ESG 가치를 저는 산업 플러스 금융하고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그 나라의 산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금융이 들어가서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 최대 운용사인 그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 회장은 딱 ESG를 선언했습니다. ESG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투자를 안 하겠다. 사실 몇 년 전이지만은 주요 금융지주 우리나라 제일 먼저 이제 국민 KB 금융지주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레리 핑크 대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네들 저 ESG 가치에 맞지 않는 데에다가 투자 가급적 줄이고 그다음에 론도 거기는 줄여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니네들의 주식을 다 팔고 니네들에 대한 투자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서 하는 게 사실 이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글로벌 주요 제조국이라고서 또 제가 얘기 드린 게 다 아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극동아 이런 데서 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자본하고서 산업자본이 되게 발달이 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는 버릴 수 없는 가치가 되었다라고서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ESG하고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 신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도 저는 되게 중요한 팩터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겟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타겟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그 경제 생태계 체계를 좀 단절을 시키고 그 미국의 주도권을 더 끌고 가고 싶은 게 이 미국의 생각이니까 그러려고서 하면은 중국은 여전히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하고서 탄소 중립, 그다음에 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고리라고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제가 아까 국제 분업 구조를 붕괴시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IRA라는 법안은 점차적으로 저 중국산 부품의 비중을 다 줄여서 2029년 가면은 중국산은 아예 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중국 부품 없어야 돼라는 게 그 법안의 핵심인데요. 그건 뭐냐? 좀 비싸게 준다 하더라도 중국 거 쓰지 마.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급망을 짤 거야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ESG라든지 탄소 중립 그런 요소까지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죠. 2024년부터인가 유로존에서는 공급망 실사제도 본격화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 아리백을 우리는 2030년까지 한다라고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폰 생산하고서 뭐 하는 거에 우리는 다 신재생 에너지 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 100% 생산을 하겠다. 근데 애플이 혼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개별 부품하고서 다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공급망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업체들까지 다 뒤져서 니네 어떤 거로 어떻게 만들었어라는 걸 다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다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껴 있어. 그러면 얘 빼. 라고서 애플은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이제 그게 공급망 실사제도인데 그게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ESG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큰 흐름이다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 너무 설명이 길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강연 들려주신 권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